안녕하세요. 느린재난 연구팀의 이슈 배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대 사회학과에 있는 주윤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느린재난 연구팀은 사회학자, 심리학자, 의학자, 과학기술학자, 평화학자와 더불어서 다학제적이고 융합적인 방식으로 재난을 다른 시각을 보기 위한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난은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굉장히 빠르게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발생 자체도 그렇고 재난 이후의 과정에도 주목을 해야 되고 재난의 어떤 아프터마스 이후의 그런 과정을 조금 더 주목한다라는 의미에서 느린 재난이라는 것을 저희 연구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저희 연구팀에서는 그래서 재난에 대한 어떤 다양한 시각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번 그 이슈 배틀에서는 재난을 빠른 재난과 느린 재난을 대비시켜서 우리가 재난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 사회가 무엇을 고민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보기 위해서 주제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발제자는 현재 재난안전연구소에 계시는 나정일 박사님을 모셨고요. 그리고 저희 연구팀에 같이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유정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나정일 박사님은 교토대학에서 도시사회공학을 전공하시고 재난관리학을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유정 교수님께서는 지금 서경대학에 계시고요. 그리고 심리학에서 트라우마와 관련된 연구를 하셨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부터 허베이 스피리트호, 한국에서 있었던 수많은 재난 참사 현장에서 그 트라우마와 저희 연구에서 특히 강조하는 게 PTG, 포스트 트라우마틱 그로스라는 어떤 트라우마 이후의 회복과 성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발표에서는 어떤 느린 재난적 관점에서 트라우마를 연구할 때 그리고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나정일 박사님의 발표를 청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국재해구협회 라정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빠른 재난 그리고 느린 재난에 대해서 이슈 배틀을 하는데 저는 빠른 재난의 시각으로서 재난의 대응과 그리고 구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목에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초기에 신속한 재난 대응이 이재민의 안전과 회복을 좌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왜 재난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빠른 재난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여지는 사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우리나라의 재난은 대부분 빠른 재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신속한 구조 그리고 구호가 그 이후의 대응 그리고 이재민의 일상생활로서의 돌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으신 2014년 세월호 참사 그리고 이제 20주년이 되는 대구 지하철 참사 그리고 작년에 발생했던 이태원 참사처럼 이러한 좀 사회적 재난으로서 빠른 재난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대규모 재난의 특징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한 지자체가 재난을 대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그 지자체만으로서 대응이 어려울 경우 그리고 대규모 재난이 일어날 경우에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지역이 선포된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재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이태원 참사 같은 그렇게 큰 인명이 발생한 참사에 대해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의 2013년서부터 그리고 2022년까지의 참사 현황을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횟수를 보면 파란색은 자연재난을 그리고 빨간색은 사회재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이나 2015년, 16년에는 주로 지진이라든가 아니면 수해라든가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자연재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많아졌지만 최근에 2019년에 산불이라든가 2022년에도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특히 2022년에는
자연 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2번 일어났고 사회재난 역시 2번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년에 3번 정도의 특별재난지역이 선포가 되지만 최근의 경향을 보면 빠른 재난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재난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대형 산불 그리고 코로나19 같은 것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라든가 세월호 참사 그리고 산불 재난, 이태원 참사 등 대규모 사건형 재난이 많은 것이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서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의해서 새롭게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폭염에 대한 대응 역시 신속하게 대응함에 따라서 그 피해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재난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2019년 강원 산불 그리고 2022년에 경북 강원 산불에 대해서도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러한 산불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자연재난이라고 인식할 수 있지만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산불은 화재에 들어갑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강릉에 일어났던 산불 역시 방화로 인해서 그리고 또 울진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사고 역시 담뱃불로 인해서 이렇게 시작됐다고 하는 우리의 그런 활동의 영향에 의해서 화재가 산불로 됐기 때문에 자연재난이 아니라 화재로 인한 사회적 재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것이 울진군의 그 산불로 인해서 정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린 현장인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을 보면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다 타버린 그 주택에 대해서 빠르게 임시주거주택이 지원이 돼서 또 새롭게 여기서 삶을 시작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도 우리나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왜 우리가 재난이 발생했었을 때 신속하게 재난 대응과 그리고 그에 대한 구호 지원이 필요하다는 걸 보려면 재난이 발생하는 지역에서의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증가하고 있는 수요를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원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재구호 제도라든가 아니면 자원봉사라든가 시민단체 그리고 구호 지원 기관의 도움이 없이는 이러한 구호 수요를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신속하게 대응할 때만이 더 나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재구호의 목적을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 보호와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재구호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재난에 대한 대응을 보면 일본이 굉장히 훌륭한 재난 대응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대피소 지원 같은 것들을 보면 지금 슬라이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 한정된 공간에 많은 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지원에 대한 활동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에는 2011년 동일본 대진 그리고 2016년, 2019년 동안의 그런 재구호의 활동에 대한 그 사진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급식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밥과 국과 그리고 반찬 이렇게 지원이 되고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도시락이 바로 만들어진 것들을 도시락으로 싸서 지원하는 등의 활동이 있는데 이렇게 일본 같은 경우를 봐도 빵 반쪽에 뭐 주스 하나 그리고 뭐 물 하나에 저 물을 이제 부으면 이제 밥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뭐 과일도 바나나 반쪽에 어육 소세지. 저 지금 보이고 있는 사진이 한 끼의 대피소에 계신 분들에게 드리는 급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재난에 있어서 실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함에 있어서도 또 저희가 또 배워야 할 거는 그 2016년 구마모토 지진의 그 오른쪽 위에 있는 페이지를 보시면 이러한 가운데서도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에 대한 대응하는 것들에 대한 대응식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좀 저희가 좀 다시 또 벤치마킹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많은 인원이
좁고 한정된 공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지원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법으로 다시 들어오면 우리나라 재구호 체계는 재구호법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크게 구호기관과 구호지원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호기관은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계신 곳에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님이 구호기관, 그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같은 전국재구호협회라든가 대한적십자사, 전국자율방재단 연합회, 새마을운동 중앙회 등이 구호 지원 기관으로서 구호 활동에 있어서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호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피소에 가시는 일시 대피자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앞서 산불 사진에서 보여드린 것 같이 집을 잃으시거나 아니면 부상을 당하거나 하신 분들도 이재민으로서 구호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심리회복 지원의 대상, 심리적 안정이라든가 사회 적응 지원이 필요한 분들까지 구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크게 5가지의 구호 체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임시 주거 시설 제공입니다. 그래서 임시 주거 시설이라는 게 앞서 보여드렸던 것 같이 학교 체육관에 일주일 이내에 거주하는 것도 임시 주거 시설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조립형 주택을 활용한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지원하는 것도 지금 제도적으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구호소, 일본에 있는 구호소 사진을 보셨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급식, 식품, 의류, 침구, 그리고 생활 필수품도 지자체의 재구호 기금을 활용해서 응급구호 세트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기에 신속한 재난 대응은 이재민의 안정과 지위를 회복을 좌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구별 없이 이런 신속한 재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잠깐 보여드렸던 것이 울진군의 신화 1이라고 하는 마을인데 이렇게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재구호 물자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대피소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지자체 재구호 기금으로 제작되어 있는 응급구호 세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인 2022년부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재구호 물자에 점자 및 인쇄물 접근 바코드를 10% 적용하는 등 재난 약자에 대한 것들도 고려해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시 주거 시설로 다시 돌아간다면 아까처럼 그렇게 산불에 의해서 거주할 곳을 잃으신 분들이 단기적으로는 보는 것과 같이 학교 체육관 등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문제도 있고 그리고 아무리 저희가 체육관에 들어가서 있는다고 해도 그 체육관 자체가 거주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가 냄새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7년 포항 지진 때 지진이 나서 그 집이 반파나 전파되신 분들을 바로 그 다음날 LH공사의 빈집에 갈 수 있게끔 한 것이 계기가 돼서 지금은 또 2019년에 강원 산불의 또 교훈으로서 학교 체육관이라든가 그런 곳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말 초단기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2년 동해안 산불 때에는 울진 같은 경우에는 덕구 리조트로 이재민 분들을 이동해서 편안하게 임시 거주를 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리고 동해 같은 경우에도 하루만 초등학교에서 대피하셨다가 그 다음날에는 KTX의 연수원을 이용해서 활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이재민 분들의 그 소감을 들어보면 학교에서는 이렇게 씻을 수가 없어서 불편했는데 연수원에서는 물도 잘 나오고 밥도 해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집도 따뜻해서 방도 따뜻해서 이전보다 많이 좋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나라에서는 이재민 구호 지원에 대해서 조금씩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곳에서는 단기적으로 이제 있으시고 그리고 중장기 주거 시설로서는 조립형 주택을 활용한 임시 주거 시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1년이지만 최대 2년 동안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더 몇 년씩 계시는 경우도 원하시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바로 지자체에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기초적인 공사를 해주시면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거 조립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저희와 같은 구호 지원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주거 시설이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그 불이 났던 신화 1위에 그 주거 주택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일본 같은 경우에도 새롭게 주거 시설을 지으면 빠르게 해도 2달 이상이 되는데 저희가 이 산불이 3월 6일, 9일 이렇게 초기에 났는데 3월 29일 날 아직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바로 이렇게 조립형 주택으로서 거주할 수 있게끔 해 드렸습니다. 물론 이 주택만이 뭐 충분히 만족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집으로서 거주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북박이장, 뭐 화장실, 싱크대, 에어컨, 전자레인지 이런 것들도 다른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추운 시기인데 추울 때도 지자체에서 이런 한파 대비 제설 자재라든가 상수도 동파 예방을 위한 점검들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집을 잃거나 그리고 일시적으로 대피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의료 서비스와 그리고 장사 지원, 심리 회복 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그 이태원 참사에 대한 장례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재해구호법에 있어서 이런 장사 지원에 대한 이런 것들에 해당되어서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지원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재난에는 이뿐만 아니라 생활안정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농임업인 영농재개 및 경영 지원이라든가 중소자영업 등의 경제활동 지원 그리고 세제 및 금융 지원이 이렇게 좀 표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시겠지만 전체의 그 부처에 관계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범정부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재민 분들에게는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2020년 저희가 54일 동안의 그 장마로 이뤄진 그 수해 때 다시 또 현실화 문제가 논의가 되어서 2020년 8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의 2배로 25년 만에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명 같은 경우에는 사망이나 실종자 유족에는 이제 2천만 원, 그리고 부상에는 최대 1,000만 원, 그리고 주택에는 1,600만 원, 뭐 800만 원, 그리고 침수된 부분에는 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역시 저희가 또 작년 2022년에 또 서울과 수도권의 집중호우 그리고 태풍 힘남로 등 또 수해가 커져서 이건 역시 또 다시 또 상향하고 있는 것을 상향을 지금 현재 더 크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재난이 닥쳐서 그에 대한 피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때마다 좀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더 신속하게 맞게 대응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제도권 안에서의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재해구호 측면에서는 국가와 그리고 지자체가 하는 부분도 있지만 민간에서 하는 부분도 굉장히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에 대한 민간 협력의 재해구호 역시 빠른 재난 대응에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전국 재해구호 협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모금 구호 단체이기도 한데 1961년에 설립되어서 지금까지 자연 재난 그리고 사회 재난에 있어서도 구호와 그리고 모금을 하고 있는 법정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저희가 민간 협력에 그리고 또 이런 신속한 민간 협력이 왜 필요한가의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드디어 그 실내 마스크 해제도 되었지만 초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한 교민이 2020년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저희가 굉장히 큰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같으면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지만 트랙터로 막 도로를 막아서 들어가지 못하는 그 정도로 굉장히 두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분들이 국가 시설에서 그 격리 시설 안에서 있다가 이제 나오셨었는데 이때 중앙 정부가 건물을 마련했지만 그분들이 쓸 생필품에 대한 규정 같은 것들이 국가 내에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민간 기관이 가지고 있는 구호 세트를 그분들에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속하게 정말 하는 거 역시 그러니까 민간이기 때문에 좀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국가는 하드적인 걸 지원했고, 그리고 민간에서는 소프트적인 거를 굉장히 신속하게 협력 체계를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작년에 그 동해안 산불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민간 지원에서 한 52만 점 정도가 지원을 했다고 이제 읽어지는데, 그 중에서 사실 지자체가 지원한 것은 1000점도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호 물품 지급에 있어서 지원에 있어서는 민간에서 하는 부분이 사실 국가가 하는 부분보다 실제로 더 많이 크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국민과 또 기업분들이 모아주신 성금만 산불이 발생하고 나서 한 달 뒤에 있는 것만 해도 827억 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모아서 이러한 것들이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주택, 송이, 농기계, 농임축산물, 시설물, 소상공인 대상으로서도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뿐만 아니라 그 최근에는 그 대피소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반려동물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요. 그래서 2019년 강원 산불 때부터, 그리고 2020년 수해 때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했었지만 아직까지 법상에서는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 뭐 라이프라든가 더 액트라든가 그런 반려동물을 또 구호 지원하는 기관들이 있어서 이런 데서 또 지원을 하는 또 이런 신속한 또 대응 같은 것도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동해안 산불 같은 경우에도 국가에서도 정말 그러니까 가장 큰 그 3,800만 원이라고 하는 역대 어느 때보다 큰 지원을 했지만 국민 성금에서 모아진 돈이 1차에 나가는 거는 이제 5,200만 원, 국가보다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때는 뭐 9천만 원이 되고, 그리고 또 2차, 뭐 3차를 거쳐서 나중에는 그 주택 한 피해에 대해서 1억 원 이상의 지원이 나가게 되는데, 이런 것 역시 우리가 신속하게 모금하고 또 신속하게 배분을 했기 때문에 이재민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작년 수해 때에는 서울의 지역에 그 침수 세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2만 7천, 거의 3만 세대에 가까운 세대가 침수가 돼서 이런 침수 세대에 대한 지원 같은 것들도 민간의 단체에서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9월 달에 발생한 태풍 힘남노 같은 경우에는 포항시를 중심으로 굉장히 큰 피해가 일어났었는데, 이때도 5천 세대 정도가 이제 침수를 됐는데, 이러한 세대들에 대해서도 국가와 그리고 지자체와 또 민간에서 많은 지원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해 때에는 또 의원금이 462억 원이나 또 모아져서 이 의원금에 대해서도 또 빠르게 집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재고 제도와 그리고 민간에 의한 지원이 재난이 발생한 후에 굉장히 빠르게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이재민 분들이 느끼는 구호 지원의 속도는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재민 분들은 더욱더 빠른 대응과 지원을 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4월 25일 산불 발생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났었을 때 성금이 왜 현장에 안 갈까? 초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20일이 지났지만 이런 것들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그 한 달 지난 뒤에 1차로 사실 성금에 대한 지원이 갔지만, 이재민 분들이 느낄 때는 내 집이 타고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바로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그러니까 지원에서 현장에서 원하는 속도와 그리고 또 저희가 실제로 지원하는 속도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이제 다른 나라를 보면 이렇게까지 빨리 지원되는 곳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도 한 달 만에 초동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금전적인 지원까지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저희가 더욱더 더 빠르게 신속하게 이런 그런 재난 대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민간에서 가고 있는 물품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 지자체와 같이 협의해서 가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에 있을 이런 느린 재난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빠른 재난에 대한 대응과 구호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국 사회가 재난공화국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사회의 역량이 나아지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약간 그런 참담함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라정일 박사님의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경험들, 누적된 어떤 재난이라는 것이 어떤 한국 사회에서 규범과 제도 그리고 민관이 같이 협치를 통해서 재난을 대응하는 어떤 역량을 키워온 점이 있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약간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좀 박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발표로는 유정 선생님께서 빠른 재난과 느린 재난, 재난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정입니다. 저는 느린 재난 대응 트라우마 인지적 통합 전략 개발이라는 연구팀의 공동연구원으로 같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팀에서는 재난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느냐와 통합적으로 각각 가지고 있는 자기의 연구 영역 안에서 재난의 흐름과 또 피해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또 그 안에서의 융합 처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의 발표는 시각의 변화라는 것에서 왜 느린 재난이라는 주제를 삼게 되었는지로부터 시작을 해서 재난 이후의 관찰이 필요한 이유와 또 재난을 겪었을 때 그래도 모범답안이라고 하고 있는 9.11의 대응이 지금까지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까지의 지금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또 그렇기 때문에 재난을 바라보아야 하는 시각이 어떻게 변화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느린 재난인가는 최근에 미국의 테네시 주법에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테네시 주법의 뉴스가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테네시주는 이번 2023년 1월 5일에 음주운전으로 누군가 사망한 사고를 일으켰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 가족에게 꼭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조항을 법으로 통과했습니다. 사망한 사람이 가족이 있고 또 특히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가 만 18세 그 이상이 고등학교 졸업을 할 때까지는 적어도 양육비 또 필요하면 교육비까지를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야 하는 법을 통과시키게 된 이유를 한번 생각하고 그러면서부터 느린 재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교통사고라는 것은 사망과 또 부상, 또 누군가가 가해를 했고 몇 년의 형을 사느냐로 사고 자체가 일어나고 처리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부상을 당했거나 특히나 사망을 해서 남아있는 가족의 삶을 생각할 때에는 가족들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버티게 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을까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고 그걸 새롭게 변화를 시도하는 법의 통과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오은영 씨가 나오는 아이 돌보는 프로그램에서 보면 어머니가 음주운전의 가해자로 잃은 자녀가 얼마나 본인의 삶을 망가뜨리면서 회복을 하고 있지 못한지 그리고 그의 부모인 지금 편부로 남아있는 아버지가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 그만큼 한 번의 사고는 가족과 또 개인 그 여타 사회에까지 피해를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테네시 주법이 통과했던 이유는 우리가 불특정하게 무슨 큰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사고에 대한 지속적인 그리고 그게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얼만큼의 지원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그리고 꽤 많이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트라우마나 재난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얼마큼 상처를 받았을까, 또는 그 사람들이 얼마큼 빨리 대응하고 피해를 덜 입었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바라본 시각은 기간으로 따지면 바로 대응을 하고 빨리 회복하고 또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고 영양과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많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안해드리고 싶은 느린 재난은 초창기에 1개월 또는 3개월까지가 아니라 그 이후에 지속되는 삶, 그리고 그때의 좌절과 또 다른 재난 이후에 겪게 되는 고통에 대해서 더 관찰하고 또 지켜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재난은 얼만큼 빠르게 대응을 하고 조치를 취했냐 하는 것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재난 피해를 경험한, 그리고 재난을 대응한 사람들의 긴 삶에 대해서 꼼꼼하고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재난을 관찰해야 하는 이유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각으로 보자면 몇 가지의 사례를 들어 볼 수 있겠는데요.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재건이 되는 동안 10년이 걸렸는데, 막상 10년째 재건이 되고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던 딸을 잃은 아버지는 재건된 성수대교를 보자 더 삶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으면서 저 안에서 자기의 삶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성수대교로부터 재건과 이후의 회복의 영향을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로 조금 더 고민할 거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발달장애인을 가족으로 가지고 있는, 속해 있는 가족들은 발달장애인이 나 없이 살 수 있는 삶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느냐, 또 부모의 입장이라면 나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죄나 억울함만 남기고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죄책감을 갖게 살게 하는데, 그것 또한 단어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기사에는 동반 자살이라고 나오기까지 하는 개인에게 고통을 남기는 삶으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아주 오래되기는 했으나 제주에 있는 4.3에서는 누구에게도 사실 고백하기도 어려운 피해와, 그리고 같은 동네에서의 이 상잔의 삶을 겪고 살았지만, 그렇지만 일상을 회복하는 것처럼 보이도록만 살았던 사람들이 비로소 이게 회복의 시작이구나 하게 된 것은 4.3의 피해를 언급하기 시작해서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한 번의 피해가 한 세대를 넘어서 그 이상의 피해를 넘어가기도 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고도의 기술을 활용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원자력의 피해도 원자력으로 인한 더 장기적인 암이나 건강의 이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또 그 고도의 기술을 만들기 위한 건물이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더 큰 피해를 일으키기도 하는 등, 어떤 일이 갑자기 벌어질 것인지는 우리는 예측하지 못하지만, 예측은 못하는 것이라서 재난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이후에 있는 피해가 상상 이외로 5년, 10년이 아니라 크게는 몇 세대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재난을 바라보는 시각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9.11의 연구나 국가적인 지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볼 수 있을까 하는 교훈을 하나를 얻고 싶은데, 9.11은 처음에 2001년에 이런 참사가 일어났을 때부터 국가적으로, 그리고 뉴욕시 전체가 얼만큼 장기적인 지원과 대책이 필요한지를 계획해 온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그런 연구 결과들은 20년이 지난 이후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2023년, 22년 현재에도 9.11에 대한 연구가 얼만큼 많은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당시에 9.11 테러 당시에 얼만큼 우울감을 느꼈는지, 또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얼만큼 공감하고 힘들어하는지를 보고했다면, 그 이후로는 20년이 지난 이후에 성인이라면 누구나
9.11에 대해서 강렬한 기억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설문에서도 20살 이상이라면 누구나 90% 이상이 9.11에 대한 기억을 확실하게 하고 있고, 당시에 태어났거나 발달하고 있는 단계여서 기억 못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미국의 국민들은 9.11에 대한 기억을 강렬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점점 떨어지다가 9.11 테러 이후에 정부가 확실하게 국민을 안정감 있게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난 다음부터 정부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다시 하락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테러에 대한 국가 정책이 얼마큼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느냐도 국민에게 또 정당에게 여러 방면으로 확인을 하는 자료들이 남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테러 이후로 테러 자체가 국가의 큰 위기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줄었지만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2002년부터 2020년까지 꽤 오래도록 비슷한 주제를 아주 장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그 국가의 내면적인 이슬람에 대한 폭력이 얼마나 내부 갈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것도 확인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그 국가적인 여론 그리고 또 연구의 측면이 아니어도 다양한 방면으로 그 조사를 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 9.11에 대한 연구는 지속하고 있는데 치료적인 측면에서 또 직업을 찾게 되는 직업 훈련 뭐 다양한 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자면 하나는 당시에 9.11 당시에 생존했던 여성들이 지금은 얼만큼 기억력에서 쇠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본인들은 어떻게 보고하고 있느냐를 20년 후에 연구를 하고 있고 또 바이올로지칼리 셀 레벨에서도 혹시 9.11 테러에서 노출된 사람들의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에는 그 소방공무원들의 가족을 지원하는 연구들을 20년간 하겠다고 공포했었는데 지금은 20년 이후에 소방공무원 지원 체계가 얼만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지 또 그들의 오류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교훈으로 삼는 연구까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11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연구만이 아니라 9.11을 지켜보고 있었던 미국의 시민들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그리고 당시에 막 태어나서 어린이였던 사람들에게까지 9.11은 어떤 사고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9.11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주어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나 또 실험 연구 다양한 방식으로 9.11에 대한 기억을 하고 있고 그 기억이 지금 2001년 이후에 2023년이 될 때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때 9.11 자체가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까지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되는 것은 그 해당 국가에 대한 노력도 물론 있겠지만 기억 자체를 재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꽤 길고 지속적이어야 또 피해자 당사자가 아니라 모두가 9.11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것이 이런 연구와 조사를 하는 힘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재난은 언제 시작했고 언제 끝났느냐가 중요한 것인지 또 얼만큼 오래도록 지속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UC 얼바인의 인류학자인 김포춘에 따르면 이제 재난은 빠른 재난이 아니라 느린 재난으로의 시각의 변화를 가져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면서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처럼 팬데믹이나 원자력 그리고 기후위기 또 다양한 질병이나 갑자기 갖게 되는 핸디캡들 또 기억을 잃어가는 질병까지도 다양하게 우리 삶의 재난으로 오게 될 수 있다고 보겠는데요. 그렇다면 언제가 시작하고 무엇이 끝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내 눈앞에서 건물이 붕괴했다. 어떤 사람이 상처났고 혹시 생명을 잃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공기의 감염이거나 환경의 위기 같은 것도 재난으로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전 생애에 걸쳐서 경험할 수 있는 재난은 실제로는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자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재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필요하고요. 재난은 경험한 당사자만이 아니라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또 목격을 해야 되는 누군가의 제3의, 제2의 인물들에게까지도 피해는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볼 때 재난은 반드시 대응을 해야 하고 복구를 해야 하지만 원상복귀보다는 재난을 어떻게 재난으로서 내 삶의 동반자로 같이 살 수 있을지, 또 아니면 그런 재난으로서 벗어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재난에 적응하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연구팀이 지향하는 바와 마찬가지일 텐데요. 다양하고 또 여러 측면의 연구자들의 시각이 모여야 함과 동시에 9.11에서 주는 교훈처럼 아주 길고 장기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는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고 복구하고 복귀하는 단계로 보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필요한 모든 자료들 또 그때 축적되는 모든 아카이브들이 이후에 올 수 있을 또 예상하지 못하더라도 감당하게 된다면 다행일 만한 자료들을 꽤 많이 축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힘이 앞으로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대응을 하는데 재난에 대한 대응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트라우마, 재난이라는 것은 어딘가 하나로 국한되는 연구 또 바라보는 시각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삶에 엮여 있는 모든 연구 분야, 또 다양한 관찰의 방법으로 트라우마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연구해내고 또 그렇게 해서 밝히는 힘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것은 치매의 환자들이 말을 1년간 인터뷰를 하는 활동으로 점점 보캐블러리가 늘어가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연구 결과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재난을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삶으로 좀 더 익숙하게 또 반드시 복귀라기보다는 적절하게 적응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9.11에 대한 미국에서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재난이 발생하면 그 재난 이후에 대한 어떤 즉각적 대응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회복을 위한 어떤 사회적인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가 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한국의 사회과학에서도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서 종단 연구를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사실은 질적인 종단 연구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시도가 되지 않고 있고 질적 방법론뿐만 아니라 양적 방법론의 측면에서도 재난의 피해 생존자들의 어떤 회복의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일상을 회복한다라는 것이 가장 무엇인가라는 것들은 좀 밝혀나가는 것들이 사회의 어떤 신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회과학적인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재난에 관련해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귀에 들리는 어떤 공통의 단어 중에 하나가 일상이라는 말들, 정상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은 재난이 가장 어려운 지점은 일상이 깨져나가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을 했던 어떤 질서가 붕괴돼 있고 그것이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져서 어떤 트라우마적인 상황들을 경험을 하시게 되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일상을 회복한다라는 것이 뭘까? 그리고 과연 과거에 유정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적응을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 가능할까? 이런 것도 좀 굉장히 생각해 볼 주제로 말씀을 나눠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선생님들께서 이제 뭐 자연재난 혹은 뭐 사회적 참사라고 불릴 수 있는 9.11 테러의 사례를 갖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또 재난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재난안전기본법에서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만 과연 그것이 명확하게 분리되는 문제인가? 자연재난으로 보지만
사실은 사회재난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 예를 들어서 그 허리케인 카트리나 같은 경우는 엄청난 자연재난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빈곤이나 인종이나 그런 식의 어떤 불평등의 문제가 재난을 굉장히 가중화시키는 것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한 범주 구별에 대한 고민도 약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한 3가지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각각의 어떤 재난에 대한 관점에서 그러니까 빠른 재난의 관점에서 느린 재난의 시사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느린 재난의 관점에서 빠른 재난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 시사점, 관점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나눠주시는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생님들께서 사실은 현장에서 지식을 생산하시는, 그러니까 현장에 기반한 지식을 생산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상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재난예방 교육이라든지라는 방식으로 현장에 대한 개입을 굉장히 많이 해오시고 실천해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과학적 지식이라는 것이 현장과 만났을 때 뭔가 쓸모가 있구나. 뭔가 효능감을 지식인으로서 사회과학 지식이 어떤 재난 대응에 대해서 효능감을 갖게 되었었던 어떤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 이야기를 조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재는 여러 가지 재난들, 복합 재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리고 유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인류요새 라고 하여서 어떤 인간의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이 자연 상황 자체, 자연 질서 자체를 새롭게 재편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기후위기로 대표되는 재난이라는 것들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기후위기의 문제는 여태까지는 온도가 올라간다, 겨울이 더워진다라고 얘기만 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플럭추에이션, 변동폭이 굉장히 높아지고 어떤 기존에 안정되었던 기후대의 질서 자체가 흔들려지는 상황이라서 올해의 그런 한파 혹은 여름의 폭염이라든지 변동폭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의 전반적인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회과학적으로 뭐 빠른 재난적 관점 혹은 느린 재난적 관점, 재난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하기 위해서 기후위기라는 초유의 앞으로 닥쳐올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완화 조치도 있지만 적응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IPCC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재난의 그 기후위기라는 초유의 재난에 대해서 어떤 지식과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라정일 선생님부터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빠른 재난이 중요하지만 또 그 안에서 왜 느린 재난의 관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그런 재고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꾸로 또 신속하게 대응하는 건 좋지만 또 빨리 뭔가를 이렇게 정리해서 또 그 다음을 가려고 하는 또 단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런 긴급 구호 같은 것들이 물품이라든가 현금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 한계와 과제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직접 피해 입은 세대 지원은 물론 공동체 회복을 위한 앞서 유정 교수님께서 느린 재난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 공동체를 위한 지역 사업 등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지역 사회와의 그런 간접 피해 주민 지원을 예를 들어서 그런 재난 생존자분들에 대한 회복 문제 같은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재난을 당하신 재난에 의한 피해 본 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그리고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로서 포괄적으로 받아들여서 회복과 발전을 위한 느린 재난으로서의 대응적 관점으로 해야 할 때 지역에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재난으로 인해서 일상적인 회복으로 또 가고 그리고 또 그것이 실제적으로 의미 있는 구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유정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느린 재난의 시각으로의 변화는 빠른 재난을 대응하는 그 신속한 복구와 대응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9.11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초기에 대응을 계획했기 때문입니다. 초기에 얼만큼 누구에게 장기간으로 지속할 수 있느냐를 예산부터 법령, 그리고 누구를 얼만큼 전문가를 투입할 거냐의 계획이 없이는
그만큼의 장기 지속이 가능하지 않은데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누구에게 빨리 얼만큼의 금전적으로 누구에게만 지원하겠다 하는 게 속성으로 빨리빨리 대응이 되어야 한다 하는 시각이라면 앞으로의 그 긴 대응을 기대할 수가 없겠죠. 당연하게 그런 신속한 대응을 기대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제3의 재난을 바라보고 있는 시민들조차도 이건 내 일이 아니겠구나. 그리고 앞으로 저 사람들에게만 대응을 해주면 되겠구나 하는 일종의 그룹핑 같은 것을 만들기 때문에 그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느린 재난으로의 변화를 더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빠른 재난을 어떻게 빨리 대응할 것이냐만큼 그 대응을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변화의 가능성과 또 사회가 얼만큼 더 너그럽고 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의 시각도 빠른 대응을 제대로 잘 해낼 수 있을 때 느린 재난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재난 피해자분들이나 재난 구호를 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재난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아직도 해결 안 됐나?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들 하거든요. 근데 사실 대구 지하철 참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국 사회에는 정말 국가폭력의 경우에도 그렇고 수많은 피해자분들이 계시는데 그 부분들을 어떤 개인의 불운 어떤 정말 재수 없는 어떤 사건으로만 개인화 시켜버리지 않고 그것을 사회가 같이 공동체 차원에서 고민하는 어떤 새로운 언어로서 느린 재난이라는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나정일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 사회가 그동안 구축해왔던 굉장히 신속하게 빠르게 재난에 개입하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 기초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어떤 우리가 사회의 그 재난에 대해서 사회가 할 수 있는 역량의 범위를 확장하는 차원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제가 드린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지역에 메라피 화산이라고 한 3,000m 정도 되는 화산이 있는데요. 그 화산이 언제 이제 분화할지 모르니까 주민분들과 같이 대피 훈련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거짓말처럼 대피 훈련을 그 2010년 8월에 했었는데 2010년 그 10월에 200년 만에 그 대분화라고 할 정도로 27만 명 이상이 대피를 했고 그리고 400명 이상이 돌아가신 큰 화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8개 마을에서 주민분들과 화산이 분화되기 전에 대피하는 이런 훈련을 했었는데 그 지역에서는 실제로 사망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재난을 연구하고 또 재난에 대한 실천을 활동을 하는 연구자로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제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너무 다 이뤘다고 할 정도로 그런 경험을 얻었고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그런 재난 대피 훈련을 할 때 지자체나 대학에서 많은 자원이라든가 많은 돈들을 주민 그리고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지원을 하면서 교육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왜 내 생명을 지키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대피 훈련을 하는데 그런 곳에 왜 굳이 돈을 주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실제로 대피 훈련을 통해서 사망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는 걸 보고 그러한 공적인 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라도 한 명의 사람의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그 돈은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돈에 불과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지금도 어디에서도 재난 교육에 대한 훈련이라든가 또 할 때에는 정말 그 자신감을 갖고 이 훈련이 왜 필요하고 또 이 훈련이 여러분들의 그런 생명을 구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좀 강하게 믿고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해외 사례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2006년 강원도에서 집중호우가 발생을 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었는데 그 중에 인제군 가리산리라고 하는 곳에서 어떻게 보면 오늘의 이 주제이기도 하는 느린 재난과도 또
관련성이 있을 텐데 가리산이라고 하는 뭐 한 170명 정도가 사는 마을 주민분들과 같이 지역 회복을 위한 계획 만들기와 그리고 실천 활동을 같이 한 게 굉장히 큰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본인들이 재난을 겪으신 그 경험을 오히려 방제 체험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사업으로 발전을 시키셔서 저도 같이 참여해서 했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분들이 스스로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드시고 또 계획에 따라서 실천을 하셔서 2014년인가요? 이때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그 지역에 있는 방제 활동에서 국무총리 상까지 받으셨는데 이러한 것들에 같이 했던 것이 굉장히 좀 인상에 남습니다. 저도 두 번째의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 두 가지가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는 그 허베이 스피릿호 기름 유출 사고로 동네가 그 앞에 있는 어촌 마을이 거의 망가지다시피 했는데 당시에 여러 피해가 있었지만 바다 앞에서 생산을 해야 하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나요? 채집을 하시는 분들과 배를 가지고 선장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 다양한 분들이 피해 복구와 그 지원금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그 재난에 복구를 하면서 확인한 것은 어촌 마을은 여전히 여성과 남성은 꽤 많은 그 상하의 분리가 있고 그래서 여성들은 일을 하지만 그리고 실제로 돈을 현금으로 만지고 있지만 당신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부 갈등이 생기고 또 글씨를 못 읽는다는 것 때문에 이후에 발생하는 사회적인 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의 서름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그래서 전혀 재난과는 상관없을 것 같은 맥락에 한글 교실을 몇 달간 열었었는데요. 그 한글 교실을 연 것이 그 지역의 공동체를 다른 이슈로 한글로 돌렸지만 마을 사람들을 다 같이 모이게 하고 또 그러면서 하하호호 웃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을을 어떻게 꾸려갈 수 있을까 하는 재건의 힘을 보게 된 것 같아서 그때가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고 또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지를 다 배우게 된 경험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강원도에서 집중호우가 있었을 때 초등학교에 집중적으로 저는 갔었는데요. 그 초등학교에서 저는 서울에서 지원을 나가기 때문에 멀고 당시에 초등학교의 한 그 교장 선생님을 설득을 해서 학교의 교과목을 변경하는 선생님들의 연수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초등학교로 재난과 관련된 그렇지만 초등학교의 1년 교육 과정에 재난을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미술 시간과 국어 시간, 사회 시간을 통해서 자기들이 경험한 집중호우의 경험이 어떻게 회복되어 갈 수 있는지를 수업 시간에 교재로 활용하시는 것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그걸 그 교사분들이 실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안해낸 프로그램들은 운동회처럼 마을에 글짓기 대회를 열고 또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편지를 써주는 활동도 했고요. 또 지역에서 마을에 위험한 지역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위험 지도 만들기도 하고 또 집중호우 이후에 추석을 맞게 되는데 그러면 이전의 추석과 올해의 추석에 달라진 점을 그림으로 그리도록 해서 그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기는 하지만 일상에서 교과서를 통해서 그리고 누군가 전문적인 사람들이 치료를 하는 과정이 아니라 선생님으로 매번 만나는 선생님께 자기의 이야기를 편하게 그리고 수업의 교과목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가장 적합하고 그 교사분들,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훌륭하게 해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가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유정숙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어떻게 보면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그 안에서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원과 역량과 어떤 문해력에 따라서 이 재난을 경험하는 어떤 이 방식들, 그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고려하고 취약성을 파악해서 취약성에 기반한 방식으로
재난에 대응을 하는 것이 어떤 회복을 위한 어떤 지름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에 대한 전문가나 구호단체의 어떤 리터러시라고 할 수 있는 문해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편에서는 재난을 겪은 분들이 이 재난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늠하고 이해하는 그런 식의 언어를 만들어가는, 내러티브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로 그 기후위기에 대한 우리 사회과학의 재난 대응, 그리고 재난과 관련된 어떤 연구나 혹은 어떤 실천의 방향성은 무엇이 있을지, 어떤 과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에 관련돼서는 아마 지금 바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후위기조차도 이제 굉장히 저희한테 느린 재난으로서 다가오는데, 아마 사회에 대한 그런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 체계 자체를 패러다임을 좀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는 제가 그 빠른 재난에 있어서 대응과 그리고 뭐 복구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취약성을 얼마나 줄이냐, 그리고 다음에 재난이 왔을 때, 그리고 현재 이러한 기후위기 같은 상황에 있어서의 지역에 가지고 있는 레질리언스, 회복력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대응력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구조로 가져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유정 교수님도 발제에서 재난의 대응의 단계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렇게 네 가지의 단계가 있는데, 여기에서 한 단계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단계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 재난에 의한 그 일상의 재난이 일상화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한테는 뭐 미세먼지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폭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연 재난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자연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의 평균을 보면 연 10명도 되지 않을 정도이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2018년에 저희가 폭염이 자연 재난에 새롭게 들어오면서 그 추이를 보면 폭염만 매년 20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 있지만, 이게 어떠한 재난처럼 일순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을 갖고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대응을 하기가 참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어떻게 보면 느린 재난으로서 저희가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저희가 이런 제도권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라든가 지역단체, 그리고 특히나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한 연대나 협력이 지역 자체에 기반이 되어서 지속 가능한 뭐 위로, 나눔, 도움, 돌봄이 이루어질 때 이런 것들도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도 저희가 좀 더 효율적으로, 뭐 교육훈련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안전 취약계층, 아까도 그 재난이 누구에나 평등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특히나 안전 취약계층이라고 하고 있는 계층이 굉장히 재난에 대해 취약한데, 이러한 분들을 어떻게 더 저희가 살피고 보살피느냐에 따라서 기후위기 대응 역시 같이 가져가야 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 저희 이제 연구팀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그 구례에서 그 홍수가 발생했을 때 대응을 하셨던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그런 활동가 분들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공동체 안에서 취약한 분들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그 대응에 있어서 중요했다. 왜냐하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독거노인이 누가 계시는지, 이렇게 이동을 하시기가 어려운 장애인들은 어디에 계시는지라는 것들을 사실은 마을 단위나 그렇게 같이 알 때 긴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어떤 구호와 돌봄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공동체의 어떤 역량을 키워나가는 그런 지속적인 노력이라는 것이 불확실한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대비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나정일 선생님께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답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실천적인 면과 연구로 두 가지로 구분해서 답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재난은 취약계층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알고 바로 사회자께서 취약계층 얘기를 해주셔서 바로 그 주제, 그러니까 저의 답이기도 한데요. 기후 위기나 또 기술의 발달로 인류세와 같은 이런 가늠하기 어렵지만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것에서는 정보력이 꽤 중요합니다. 그것이 위험하다. 나에게 위험을 줄 것 같다. 어떤 위험이 나에게 닥치면 더 많은 더 크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 같다는 예측도 사실은 크고 작은 정보력 그리고 인터넷과 같은 디바이스에 얼마큼 빨리 접근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될 텐데요. 이전에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은 즉각적이고 눈에 보이는 거였다면 앞으로는 그렇지 않은 재난들이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취약계층들을 얼만큼 세심하게 볼 수 있느냐가 실천적인 면에서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서울은 워낙 큰 도시라서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미처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는 부분은 직접 가서 관찰하고 또 이동이 불가능한 지역이 어떤 면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서경대와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하나 없이 모든 곳이 다 계단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곳에 혹시 장애인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느냐를 미리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연구의 측면에서는 기존의 경험을 반추해서 우리의 미래를 확인해야 할 텐데, 그런 면에서 사회과학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지금까지 아카이빙이 되어 온 연구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얼마만큼의 많은 실천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자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얼만큼 예민하고 또 실생활에 가까운 연구들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자로서의 투지가 또 하나 남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정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느린 재난, 빠른 재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취약 집단 혹은 취약계층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감염병 예방법에는 취약계층이라는 용어가 들어있고 법정 용어로 쓰여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재난과 관련해서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명확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서 마스크 지급을 위해서 노인이나 취약 집단들한테 긴급하게 마스크 지급을 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서 어떤 이게 규정으로서 만들어진 것은 있지만, 재난에서 취약 집단을 누구라고 정의할 것인가, 그리고 그 취약 집단에 대해서 어떤 사회가 대응과 더 도움이 필요한 것인가라는 것은 아직 좀 많이 지식과 제도적인 측면, 실천적인 측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저희가 좀 해나가야지 될 연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방송을 보시는 여러 선생님들도 같이 고민을 하시면서 그것을 규범과 제도와 실천 그리고 다른 방식의 지식으로서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느린 재난 연구팀은 빠른 재난은 안 해, 느린 재난만 해, 뭐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요. 재난을 사실은 빠르게 사건으로서 보는 그런 방식과, 그렇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재난이 발생하기까지 그 이전에 보여지지 않았지만 계속 누적되어 있던 재난을 야기한 다양한 요인, 그리고 재난을 경험했을 때 사람들이 동일하지 않다. 같은 위치에서 재난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성 혹은 취약성에 따라서 재난의 강도가 다르다라는 취약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재난 이후에 그런 재난 취약성은 재난 이후 일상과 삶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상이하게 작용한다라는 것을 다양한 사례, 한국의 사례 그리고 해외의 사례를 통해서 지식을 축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한국 사회에서의 어떤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고민하고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 재난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전반적인 사회적 역량과 리터러시를 높여가는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연구팀은 그래서 아까 유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기적인 어떤 롱지튜더널하게 재난 사이트를 정하고 이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학계에서도 카트리나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 지역의 불평등이 이 재난 경험을 어떻게 영향을 했고 그 이후에 회복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리스크 프로젝트라는 방식으로 시행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도 좀 그런 어떤 참고를 하여서
어떤 중요한 재난이라는 것에 대한 장기적 데이터를 쌓아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 관심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이제 자막에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 연구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소개, 그리고 저희 연구팀이 작년 2022년 9월에 시작한 이후 다양한 어떤 세미나, 연구자 그리고 활동가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 분들의 말씀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도 올려둔 것도 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연구팀에서는 한국 사회가 재난을 통해서 그래도 뭔가 배운 게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한국 사회가 그래도 재난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더 재난이 또 다른 비극과 참극을 낳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지식을 축적해왔다라는 것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한국 사회에서 발생했었던 좀 중요한 재난, 그리고 특히 사회과학적인 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허베이 스피리트호라든지 가습기 살균제라든지 세월호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서지를 모으고 아카이빙을 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 연구팀이 출범하자마자 발생한 정말 불행한 사건인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초기부터 저희가 그래도 기록을 하기 위해서 언론의 중요한 보도들을 계속해서 아카이빙을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느린재난 연구팀 제가 이제 느린 재난 연구를 한다니까 저희 선배가 한 명이 느린 재난 느리게만 연구하지 말고 빠르게 연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차분히 그렇지만 또 빠르게 신속하게 할 것은 하에 가고 느리게 다지게 갈 것은 느리게 다져가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